네, 어서 오세요.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페미니즘은 성공했고, 인간의 삶은 거꾸로 실패했죠. 사회도 실패했고, 국가도 실패했습니다. 안정된 취업, 경제생활, 안정된 남녀관계, 가족관계, 교육과 문화, 사회관계가 붕괴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삶이 실패한 책임을 이제 페미니즘한테 지울 시간이 왔죠. 예,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요. 예, 뭐 페미니즘만이 사회를 붕괴시킨 건 아니죠, 물론. 하지만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페미니즘 이제는 대중적 인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페미니즘이 남긴 유산 그거를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묻고 법과 제도를 다시 되돌리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페미니즘의 사회 붕괴에 큰 책임을 지우는 게 더 이상 사회가 붕괴하는 길을 막는 거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또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이 페미니즘이 저지른 지금까지의 그 한 40년 동안의 만행을 책임을 지우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은데 뭐 지들이 먼저 했으니까 미국이 먼저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되겠죠. 2013년에 그 미국 철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그 페미니스트 낸시 프레이저가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실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페미니즘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걱정된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성차별 비판이 불평등과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나. 그것이 두렵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오히려 여성들한테 착취를 선사했다는 거죠. 진정 두렵다. 여성 해방이 신자유주의와 결탁한 것 같다. 글쎄요, 미국 철학회 회장까지 맡은 사람이 이렇게 판단력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어요? 신자유주의와 결탁한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페미니즘이. 그래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이때부터 이렇게 서서히 미국에서 이 페미니즘이 저지른 악행에 관한 고발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시대가 이제 천천히 바뀌니까 또 그렇겠죠. 나이가 뭐 이 정도라도 깨달은 페미니스트가 한둘이라도 있는 건 참 다행인데요. 뭐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도 페미니즘이 남긴 유산이에요. 다시는 이제 페미니즘은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책임은 분명히 짓고 넘어가야 다시는 이런 사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본 영상에서 피에르 조세 프로동의 그 페미니즘 영상에서 잘 말씀드렸듯이 페미니즘은 탄생 초기부터 가족을 붕괴시키려고 했고 남성을 적대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이 뭐 종류가 여러 가지네 뭐네 다 헛소리를 했지만 뭐 제1 물결이 있고 제2 물결이 있고 제3 물결이 있고 물결은 단지 파도에 불과하지 그 물의 성질이 변합니까? 페미니즘이라는 물의 성질은 가족 붕괴와 남성 적대였어요. 그건 페미니즘 초기부터 변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페미니즘이 초기 출발했을 때요. 페미니스트는 극소수였습니다. 10사람도 안 됐어요. 초기 출발했을 때. 영국에서 특히. 그 입센이 인형의 집을 썼잖아요. 그때가 1879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페미니스트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부르주아 여성들이요. 대다수가. 근데 아주 상류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중에서도. 인형의 집에 나오는 건 노라처럼 남편의 수입을 자기 혼자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한, 다시 말해서 가정 내에서 경제적인 정권을 완전히 쥐고 흔들기 이전에야 자식 버리고 집 나가고 싶어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자유로운 바깥 생활을 원했고 성적 자유도 원했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극소수밖에 없었다고요.
피에르 조세 프루동이 1875년에 페미니스트들에서 그 기술한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페미니스트의 모습이에요. 가족을 파괴하고 싶고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더 나은 조건 하에서 마음껏 성적 자유를 부리고 살았다. 부리고 싶었다. 글쎄요. 그때는 굉장히 독특한 여성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 남성들이, 남성뿐만 여성들이 더 그랬어요. 페미니스트를 창녀라고 불렀다고요. (19세기에요) 영국을 물들여갖고 전 유럽에 퍼져나갔던 그 부르주아 상류층의 낭만주의하고 악마주의가 이 극소수 부르주아 페미니즘이 세력을 확장해 가는데 도움을 줬어요. 예. 그게 19세기에요. 낭만주의 시절에 악마주의가 되게 셌어요. 상류층 중심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메리 셸리 같은 경우는 완전한 그 유한계급 부르주아잖아요. 놀고 싶어 죽겠는데 뭘 갖고 놀면 좋을까?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자기 엄마는 세계 최초의 페미니스트 울스턴크래프트고 자기 아버지는 악마주의로 소문난 윌리엄 거드윈이라고요. 아나키스트로 이렇게 잘 포장을 했지만 실은 악마주의였어요. 그 당시에요. 사회를 좀 바꾸고 싶다든가 자기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악마주의에 다 빠졌어요. 칼 마르크스도 19살에 악마를 칭송하는 시를 썼잖아요. 자기는 악마라 그러고 악마가 되고 싶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다 은유적인 표현이었지만 그게 그 당시 시대 정신의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진보적인 사람은 무조건 악마주의에 빠져야 돼. 그게 페미니즘을 탄생시켰고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고요. 이 페미니즘 안에 악마성이 머물러 있다고 말입니다. 신비주의도 머물러 있고 20세기 초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점성술, 영매주의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상류 부르주아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출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헬레나 브레스바스키 같은 경우는 신지학을 자기가 설계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전체적인 19세기의 그 혁명적인 낭만주의, 사회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부터 멀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거기 그러한 흐름 중에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페미니즘이. 근데 말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게 중요해요. 절대 역사는 말이에요. 단절이 없어요. 단절이 없습니다. 그 신지학이 브라바스키하고 애니 베센트의 그 신지학이 전 서유럽의 상류층 사람들의 머리를 더 흔들고 토마스 에디슨도 막 빠지고 막 그랬던 그 시절에 여성 참정권 운동이 아주 막강하게 밀어닥쳤어요. 근데 이 여성 참정권 운동에는 이제 두 가지 그 배경이 있었죠.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미국으로 건너는데요. 20세기 초는 이 여성 문제가. 미국의 철도왕, 중국인들 시켜갖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철도 만들던 반더빌트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이 말이죠. 19세기 말부터 페미니즘을 뒤에서 막강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물적으로든 뭐 세력을 모으든. 왜 그랬냐면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풀어 헤쳐가지고 저임금으로 쓰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근데 이게 영국의 맨체스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버밍함 이런 데서도 이미 1800년대 초하고 중반에 여성 노동력을 엄청나게 활용했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반데빌트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을 해체버려야 된다고. 그러기에는 페미니즘만큼 좋은 게 없었죠. 실은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자유론을 읽어보시면 그 여자들도 자기네들 능력에 맞추어서
직업을 가지게 되면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아주 부드럽고 여자를 되게 위하는 척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실은 그 수공업이 아직 남아 있었고 경공업 분야의 여성들을 저가로 임금을 낮게 주고 쓰면은 우리가 더 이익을 본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구 사람들의 책은요 행간을 읽어야 돼요. 존 스튜어트 밀은 동인도 회사 영국 런던 본부 회계과 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모두 회계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공리주의라고 하죠. 그거를 어디 무슨 여성을 좋아해서 좀 그런 게 아니고요. 노동시장을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려면 여성한테도 자유를 줘야 되고 모두에게 자유를 줘야 노동시장에서 비용이 떨어진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그게 페미니즘이 만들어진 그 큰 배경이고요. 남자들이 뒤에서 밀어붙인 또 여자들로서는 유한 계급들 부르주아 중에서도 아주 상류 계급들이 이 페미니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극소수죠. 그러니까 그 당시 19세기 말에 말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악마주의에 빠지지 않은 페미니스트가 없었어요. 페미니스트다 그러면 무조건 악마주의, 신비주의, 20세기 초에는 이제 신지학 이런 거에 빠져들었고 탈기독교적인 성향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여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페미니즘 초기에요. 이 여성 투표권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스탠튼, 또 수잔 안서니, 그리고 뒤에서 돈 다 대준 사람 엘바 스미스예요. 이 엘바 스미스는요 미국 뉴욕 사교계를 완전히 휘어잡던 최고의 상류층 여성이었고 남편은 철도왕 반터필드였어요. 윌리엄 반터필드였다고요. 20년간 살면서 이혼하고 또 다시 결혼한 남자가 올리버 벨먼입니다. 로스차일드 매니저 완전히 금융 거부였고요. 이 벨먼 가문이 또 초기 월가를 휩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 여성 참정권을 뒤에서 밀어줬으니 극소수 페미니스트를 하더라도 뒤에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앞에서 밀고 나가니까요. 이 상류층들이 페미니즘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렇게 갔던 겁니다. 여성들은 한번 그 종교에 빠지면 헤어날 줄 몰라요. 노인들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페미니스트들이 거의 종교적 차원에서 신지학이라든가 탈기독교적인 이단 같은 거, 특히나 엘리자베스 그 스탠튼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파생적인 이단을 계속 꿈꿨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바 스미스는 아예 신지학에 빠져 있었고요. 그런 여자들은 이제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배불러 터졌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배불러 터졌으니까 헛생각을 한 게 신지학에 빠지고 점성술에 빠지고 영매주의에 빠지고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상류층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성 참정권과 페미니즘에는. 하나는 제일 중요한 존 스튜어트 밀부터 출발하는 가족 해체와 노동시장의 유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배불러 터진 부르주아 상류급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지학 적 개념, 가정을 벗어나서 혼자의 자아 성취를 이루겠다고 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절대 여성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의 평등이라든가 남녀 평등이라든가 정치 참여의 평등하고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페미니즘이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이 미국은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고요. 모두가 희망에 들떠 있었고요. 아메리칸 드림이 뭐 천지에 있었고요. 젊은 여성들도요. 자기네가 70살, 80살이 될 때까지 미국은 영원히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고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페미니즘의 배경이 됐던 거예요. 1800년대 말 20세기 초 1910년 20년에 상류 부르주아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외쳤듯이 배불러 터진 이 부르주아 자녀들이 페미니즘에 가까이 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원히 잘 살 것이고 가족 떠난다 하더라도 바깥에 직장이 뭐 무지하게 많을 것이고 돈 많이 벌 것이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남자 다 필요 없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아버지도 필요 없고 나가면 난 잘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꿈에 부풀어서 그 배경하에 페미니즘이 나서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199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결국은 뒤에서 다 경제가 망가져 가는 거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헛꿈을 꿨던 게 1960년대 페미니즘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한계곡이 되고 싶었어요. 인형의 집에 노라처럼 집 나가고 싶었습니다. 예, 이 젊은 여성들 근본적으로 유한계급처럼 살고 싶었고 또 한편 유한계급이기도 했고요. 그게 페미니스트들의 보통 위치였어요. 사회적 위치. 결국은 자기들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냐면 첫째가 자기들의 신체를 자본시장화 하겠다는 거예요. 응? 우리를 상품화하지 마라. 내 몸은 내가 상품화하겠다 이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팔아먹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균등성이거든요. 이게 제품의 균등성이라고. 뭐 질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그런 걸 기준으로 따지려면 제품이 질적으로 동일한 토대에 서야 되잖아요. 따라서 남성 신체와 여성 신체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균등화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은 규제를 철폐함과 동시에 계산하는 법을 하나로 일률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균등화라 그러잖아요. 그걸 스탠다리제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스탠다리제이션 시켜야 돼요. 그냥 인간으로 하나로 놓아야 되지 남자 여자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진선미도 마찬가지예요.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요. 선과 악의 차이도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들고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미스 아메리카 이런 거 없애라는 거예요. 왜 미의 아름다움에 차별을 두느냐. 모든 여성은 다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페미니즘이 진정 사상의 운동이 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자들 모두 미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모를 통해서 여성의 의식이라든가 영혼을 재단하지 말라. 우리 여성의 영혼과 의식은 생긴 거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주장 안 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다 아름답다 그래버리는 바람에 잘생기고 못생긴 그 추와 미의 추의 개념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뚱보도 아름답다고 하는 2000년대 그 뚱보 클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뚱보도 아름답다, 모두 아름답다,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갖고 가치를 다 균등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명 정치의 일종인데요. 그렇게 됐죠. 가정은 150년부터 이제 붕괴시키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요. 가정을 붕괴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여성을 취업시키는 것이 가족 붕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한 게 프리드리 엥겔스의 가정론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가정, 남편, 아내, 자식들이 서로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할 가사를 갖다가 임금 노동이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바깥에서 직장 생활에서 임금 받는 거나 가사하는 거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게 만들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우스 홀딩을 갖다가 도메스틱 워커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법안까지 미국 의회에 제출이 된 적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말입니다. 이게 신자유주의에 철두철미하게 이용당한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해야 모든 게 다 자본시장화 될 수 있거든요. 남녀노소 모두 자본시장화 될 수 있습니다. 인터섹셔널 페미니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성들만 평균화되고 남자만 평균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평균화돼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 LGBT가 당연히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흑인과 백인의 또 차이도 지어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쿠데르프 칼레르기가 1923년에 이미 예견을 했던 전 세계 인종을 모두 희밀그레하게 만들어버리자. 다 혼혈로 만들어버리자. 그래갖고 노예로 써버리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코미디 같은 말을 했을 만큼 근데 그게 실제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게 페미니즘이었다 그 말이에요. 학생한테도 인권을 주라 그래갖고요. 교수한테 대들게 만들어서 학생들 공부 안 합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버리게 만들어놨다고. 선생들의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렸어요. 학생과 선생이 같아요. 게다가 디지털 사회가 됐으니까 더 심해져 버렸다고요. 초등학생과 교수가 서로 싸운다고. SNS에서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아동 인권이라 그래가지고요. 아동과 성인이 서로 성관계를 맺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밀어붙인 게 1970년대 페미니즘이었다고. 이 페미니즘요. 여성의 인권하고 어떠한 관계도 없어요. 사회를 분열시키고 가족을 분열시키는 목적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1990년대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국가를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목표로 달려나간 거죠. 그래서 노동 가치도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고요. 가족도 혈통과 상관없이 사회적 가족을 만들려고 했고요. 민족도 다 지워버리고 이민족 받아들이고 여기저기 다 이민시켜가지고 혼종을 만들어버려갖고 노동가치 전반적으로 하향화시켜버리고 단결을 못하도록 노동조합 다 부숴버리고 거기 하는데 페미니즘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여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페미니즘은. (1970년대) 급진 페미니즘이라고 있잖아요. 노동 문제라든가 뭐 이런 그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섹스 문제만 물고 늘어졌던 그 급진 페미니즘이 있어요. 그거를 앞장세워서 이 포드 재단이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규율 모두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그렇지 않아도 히피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학은 전체가 다 어떤 진보적인 의식으로 신좌파가 다 자리를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회를 진보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질서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율을 계속 어기라 그랬어요. 헤르베르트 마르쿠세가 UC 버클리하고 베를린 대학에서 항상 그랬잖아요. 사회의 규율을 깨라고. 그래야지 젊은이라고 막 그랬다고. 그래갖고 70년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젊은 여성들이요. 사회적으로 규율 깨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이 여대생들이요. 이런 여대생들이 말입니다. 성적인 문란함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실은 이때부터예요. 이 서구가 원래가 성적 규율이 있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성적 규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게 1970년대 미국 여대생들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여대생들이 또 딸을 낳잖아. 걔네들이 또 1990년대와 2000년대 페미니즘을 이끌었다고요. 그 피 어디 갑니까? 엄마 보고 뭐 배웠겠냐고요. 지네들이. 사회적인 윤리 질서가 다 무너져갔다 그 말이에요. 참 퇴폐했던 시절이에요. 1970년대. 1960년대 그 아메리칸 드림이 가득했잖아요. 그 아메리칸 드림이 없었으면 페미니즘이 나오지도 못했어요. 미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잘 살 것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 안정감이 없었으면 어떻게 페미니즘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대생들은 말이에요. 왜 자꾸 제가 여대생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포드 재단의 타깃층이 여대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사회에 나가지 못한 여성들을 어린 시절부터 세뇌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제가 페미니즘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이지 뭐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특히나 이제 중공업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하루하루 잠을 못 자잖아요. 특히 이제 저기 증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원래가. 그리고 너무나 모노톤하고 이 삶이 너무 재미가 없고 하지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방법이 없고요. 그 사회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대생들은 몰랐다고요. 근데 자기 집에 들어와 보면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이면은 우리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혼자서 낚시 떠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빨래만 하고 음식만 하고 착취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젊었을 때 아빠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긴 했냐고. 그냥 자기들 혼자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사회에 나가서 직접 행복을 찾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남자랑 상관없이. 그렇게 이데올로기가 주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생활 나가면 직장이 가득이 뭐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직장 내에 들어가면 자기가 공주처럼 대접받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집안에서 공주 대접받듯이 나가도 공주 대접받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망상에 빠져있던 게 1960년대 70년대 여대생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또 그만큼 조건이 또 허락해주고 그랬으니까 또 그랬죠. 이제 고가 페미니즘은 말이에요. 1992년에 공식화돼 버렸지만은 실은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지미 카터라고 하는 저 순진무구한 남자가 1979년에 국무부 행정과 세계 대사 행정을 모두 페미니즘에 기반해서 실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 지미 카터 행정부에 어마어마한 수의 여성들이 다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이.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간 거죠. 미국 정부가 그 레이건 시절에도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 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이 이제 소련 해체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소련 해체에 매달렸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말이에요. 여성들한테 많은 공무업을 개방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포드 재단이 1980년도에 UN, 유네스코, 월드뱅크, WHO, 다보스 포럼을 총 출동시켜가지고 세계 각국의 국가 페미니즘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공기업, 일단 공무원부터 출발했다고. 법을 만들든 외교적으로 강제를 하든 간에 여성 할당제를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걸 공식적인 여성 할당이든 아니면 유사한 정책을 피우든 간에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었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1992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1995년에 북경 여성선언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강론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세계 각국 공무원, 고위공무원, 뭐 일반 공무원 다 포함하고 경찰 다 포함해서 또 의회까지 포함해서 여성을 30% 할당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유엔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IMF라든가 월드뱅크에서 대출을 금지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웬만한 나라들은 여성 할당제 50%를 달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선진국은 그렇다고 치고 중공업을 막 키워야 할 개발도상국에는 치명적인 강제사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개발도상국이 다시는 선진국 문턱에도 오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이 페미니즘 선언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였죠 뭐. 그러나 그 사다리를 걷어찼는데 자기도 더 이상 그 사다리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선진국한테도 망조가 들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1995년 북경선언 이후부터 세계 각국은 말이에요. 여성 할당제가 민주적인 것인 것처럼 또 옳은 것 같으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나가지고 이제 본격화돼 버렸지 또 그게. 그래서 어떤 능력도 없는 여성들을 할당제 채우겠다고 FBI 직원으로 뽑고 꼭 뽑아야 돼요. 경찰국도 뽑아야 되고요. 이제 군대까지 뽑습니다. 처음에는 전투병은 안 시키려고 그랬다가 결국 전투병도 개방시킨 게 2015년인가 그래요. 전투병도.
실상 말이죠. 이게 유럽이 다 그랬습니다.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징병제 없애기 시작합니다. 남성들한테 차별을 준다는 아주 아름다운 핑계하에 징병제를 없애버렸어요. 그 6개월하고 1년밖에 안 되는 거. 그래갖고 요게 군사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군사력과 경찰력이 크게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성할당제가 만들어 놓은 공무생활의 나약함, 군사력의 나약함, 경찰력의 나약함, 이런 것들. 여기서만 머물지 않았죠. 미국과 유럽은 중공업 분야에도 여성을 개방했습니다. 어차피 공장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2차 산업의 그 매연 산업들을 다 없애겠다고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데로 다 돌렸잖아요. 이미 1980년대부터 공장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홍콩, 대만으로 하청 기업들 다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한국, 대만에도 잘 살게 된 거고, 자기네들은 금융으로만 먹고 살겠다 그랬고요. 그랬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제2차 산업 공장들을 낮은 임금 찾겠다고 공장을 대거 이전했는데 걷다가 또 힘도 쓸 수 없는 노동 중장비 기사 같은 거를 이제 여성들을 계속 뽑아놨기 때문에 이 2차 산업 체계가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뭐 여성 할당제 갖고 뭐 2차 산업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공장 이전 계획 다 세우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죄다 따라간 게 스웨덴. 스웨덴이 제일 잘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경제가 제일 먼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렇지 않아도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 산업 체계가 되게 약해져 가고 있었는데 여성 할당제가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다. 그거죠. 그래서 유엔은 2030년까지인가 공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여성 할당제 50% 목표 달성 하라고 했다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하지만 이미 뭐 다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선호하거나 걸맞는 직업에 여성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했듯이. 하지만 국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성들을 어울리지도 않는 직장에 마구마구 쑤셔넣었단 말이에요. 우겨넣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배치를 이렇게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지 않을래야 망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옛날 소련처럼요. 1950년대 60년대 소련처럼 여성들한테 자유롭게 기회 평등을 제공을 해서 여성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할당제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산업이 망가지고 국가 공무가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200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방부 장관을 여성을 시킵니다. 이런 정신 분열증까지 생겨가지고요. 유럽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 군사비도 되게 예산도 깎는 게 아주 유행 불어버렸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FBI 웬만한 과장들이 여자예요. CIA도 그런 편이지만은 CIA는 좀 덜하고 FBI 특히나 경찰국에 국장들이 여성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력 사건 막 생길 때는요. FBI가 어쩔 수가 없어. 각주 경찰국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군방위들 보낸다고 그 방위군 같은 거 보내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 경찰력이 너무 약화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찰의 만행도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변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괜히 유럽과 미국이 망한 게 아니에요. 다들 자기네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망한 거죠. 그래서 세계화 40년, 50년, 국가 페미니즘 40년, 3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이 붕괴가 돼버렸죠, 그죠? 가족이 붕괴가 됐습니다. 사회적 가족이라는 게 새로 생기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더 이상 결혼도 잘 안 하고요. 애기도 더 이상 안 낳잖아요. 그죠? 인구가 계속 감축되니까요. 페미니즘이 일단은 성공을 한 거예요. 지네가 원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그 파생적인 게 뭐냐면 국가적이고 산업적이고 민족적인 경쟁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산업 배치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산업 전반 분야가 산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더스트리. 이건 근본적으로 남성적 근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근력이 부족한 여성들을 산업 현장에 너무나 많이 진출을 시켜놨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상실됐다 그 말이에요. 물론 페미니즘만 그런 거 아니야. 기름을 부었다 그거지. 페미니즘이 진짜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애초부터 금융가들이 산업을 희생시켜서 금융 이익을 달성하려고 난리를 치다가 그 페미니즘을 이용해 먹었다 그뿐이죠. 애초부터 페미니즘이 없으면 딴 걸 또 이용해 먹었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 이 금융가들의 그 세계화 작업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낸시 프레이저가 자기 스스로 생각했듯이 눈치챘듯이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의식이 분열돼 버렸죠. 그죠?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내가 허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대 예일대 나왔는데 내가 직장을 택시 운전사밖에 못해.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고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모르겠고요. 뭐가 진실이고 가짜인지를 구분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을. 아름다움과 추도 미추도 구분을 못할 그렇게 사회가 분열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개인도 분열되고. 그래서 미국에는 그 신경증 약 먹지 않는 젊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 사람들을. 사회도 분열돼 가지고요. 옛날 같으면 이웃과 서로 이제 언쟁을 벌이고 한번 싸웠으면 그날 저녁에 맥주 2캔 들고 가서 화해하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은 말이에요. 이웃과 싸웠잖아요. 그럼 경찰부터 부르든가 어떤 경우는 그냥 총질해버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사회란 게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남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졌고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무너졌고 실은 직장 내부의 커뮤니케이션도 무너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생산력이 나오겠냐고 말이에요. 경쟁력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그래서 서구 일반 미국과 유럽의 문제는요, 이 경제적 경쟁력이 상실된 근본 원인은 인간적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그래요. 페미니즘은 말이에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페미니즘, 그 급진 페미니즘, 그 포르노그라피 페미니즘 그 뒤쪽으로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 또 있었어요. 남성 적대하고 가정 붕괴에 관해서는 가슴속에 갖고 있지만 그런 걸 숨기고 남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엘리트들이 여성을 탄압하는 걸 같이 막아보자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1980년대 다 없애버렸죠. 뭐 포드 재단이 1980년대 페미니즘을 세계화하겠다고 하면서 그 노동 문제에 관심을 안 두고요. 노동 여성한테도 관심을 안 두고 노동조합하고도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남성 적대하고 가족 붕괴에 대한 목적만 뚜렷하게 갖고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대생들을 시켜가지고 온통 머리를 세뇌시켰습니다. 남성이 너희들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예전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본가들이 여성을 포함해서 자본가들이 우리 여성과 남성을 함께 억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남성이 여성을 적다고 혐오하고 억압했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가부장이라고 하는 그 만들어진 단어를 가부장을 파트리아시아냐 그 부계 아니야 부계 가장 그 어떻게 가부장이야 한국 번역도 엉망진창으로 해놔가지고 아버지의 질서를 갖다가 남성의 질서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남성 적대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페미니즘이 결국은 대학 캠퍼스를 수놓기 시작했고 결국은 2010년 들어와서 결과가 나버렸잖아요. 어떤 결과가 났느냐, 유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페미니즘은 가사 도우미와 청소부를 고용할 수 있는 중상위 공무원, 여교수, 여변호사, 여자 경영자들, 특권 여성들의 아이템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구도 지금 페미니즘이 일반 여성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씨알못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그런 말 하지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7년과 2018년 미국을 중심으로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미투라고 하는 이 조작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때요. 전미 여성기구 NOW 밑에 있던 그 로펌이 있어요. 로펌 타임업이라고 하는 로펌이 있습니다. 그 로펌이 미투를 주도했고요. 미투 그 밑에 사무장들을 시켜가지고 돈 많은 남성한테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당한 여성들만 쫓아다니면서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요. 변호를 맡겠다 그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 타임업 이전에 여성 변호사 협회가 있다고 그게 이름을 타임업으로 바꿨는데 1000명에서 2000명을 동원할 수가 있었어요. 여성 변호사를. 그게 포드 재단 직속이에요. 이랬다고요. 페미니즘을 이용해서 사회 고위층 여성들만 배를 불렸다 그 말이에요. 보통 여성 도움을 준 거 있습니까? 미투가? 없어요. 그리고 미투의 대상 남자는 항상 돈 많은 남자예요. 돈을 뜯어먹을 수 있는 남자만 변호했다 그 말이에요. 남자의 그 희생자라고 하는 여성만 변호했다고. 여성한테 그래갖고 배상비라도 줬나? 만약에 10만 달러를 배상비로 받았다면 9만 달러를 가져갔을 거예요. 변호사가.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잖아요.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은 철두철미하게 이용당해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자질구레한 사례예요. 더 큰 사례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그 빌 클린턴 르윈스키 사건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60만 달러 받았잖아요. 그 NOW라는 전미 여성협회. 그 따위로 살아갔습니다. 예. 모두가 다 글로리아 스타이는 같은 여자가 되고 싶어 했죠. 글로리아 스타이는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대학 캠퍼스에 페미니즘을 주입을 해가지고요. 여대생들, 순진한 여대생들 그렇게 세뇌시켜갖고 그 예산 받은 거 지가 다 떼먹고 미즈 매거진에 들어오는 돈도 또 떼먹고 CIA 간첩 역할도 하고 말입니다. 돈 많은 남자만 찾아 돌아다니면서 창부짓을 했잖아요. 얘가 키신저하고는 아주 정기적인 첩으로 살았고요. 앞에서는 페미니즘을 말하고 뒤에서는 권력 있는 남자 바지 붙잡이 주머니 털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또 결혼하지 말라고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면 여자들이 손해라 그래놓고 자기는 결혼했어요. 백만장자는 결혼했습니다. 참 하늘이 내린 여잔지 그 백만장자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남편 재산 반을 갖고 왔잖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소중히 여기니까요. 저 페미니스트의 그 모델이 저 글로리아 스타이넴이라고 저런 인간 쓰레기가 페미니스트의 모델이다 그 말입니다. 하는 짓거리를 이렇게 해왔다고요. 미국의 페미니즘이. 나는 지금의 미국 그 젊은 여성들을 보면 그 젊다는 여성이 그 당시 젊다고 얘기했던 여성들, 여대생들, 지금 나이 40, 50된 미국 여성들을 보면 이 탈리반 같아요. 탈리반. 그 부르카를 자기 혼자 썼어요. 그냥. 누가 강요도 안 했는데 부르카를 써버렸다고요. 자기가. 남자가 손이라도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성폭행으로 고소해버리고요. 남자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려고 다가오면 폭력적인 언어라 그러고요. 성희롱이라 그럽니다. 이제는 말이에요. 남자가 쳐다보기만 해도 시선 강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카를 자기 스스로 써버렸다고. 그래갖고 결혼도 싫다고 하고 혼자서 살겠다고 직장은 다 그거 되고 이 탈리반 여성들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페미니즘은 말이에요.
뭐 1970년대 이후에 그 급진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보자고요. 하지만 페미니즘과 급진 페미니즘의 차이 없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고 다들 그 물결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물결은 물이지 뭐 물결이 다르다고 물이 아닙니까? 남성을 거부했고요. 남성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가족도 거부하게 되고요. 가족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가정도 거부합니다. 가사도 거부했어요. 당연히 자식도 거부했죠. 결국은 자기 신체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만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 젊은 순진한 여대생들한테 그렇게 어릴 적부터 세뇌를 시켰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다 가져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행복의 조건은 다 무너뜨렸다고요.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 때 처음에 행복에 대한 개념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자아의 성취잖아요. 그럼 그 자아는 어떻게 성취합니까? 그 자아가 뭡니까? 나는 이만큼 내 삶을 성취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취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자기 혼자 만족에 둡니까? 사회적인 지위에 둬요? 아니죠. 남에 대한 영향력에 두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 행복합니다라고 가장 크게 느낄 때가 나의 영향력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보았을 때, 홍익인간이죠. 그죠? 그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남한테 베풀어서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넓은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고요. 이 가정을 버려버렸어요. 응? 남자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꼼짝을 못해갖고, 여자가 좋아하면은 남자 자기도 좋아합니다. 실은 똑같아요. 여자도. 남자가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덩달아 좋은 거예요. 가정은 말이죠. 자기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주는 거기 때문에, 행복도 주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받는 것에서 발생하는 행복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줌으로써 행복해진다고요. 근데 줄 수 있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딥니까? 길거리 나가서 아무거나 막 줘요? 가정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바침으로써 큰 행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버려버렸잖아요. 자녀도 버리고요. 남자도 버리고요. 이제 자기 신체마저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페미니즘이라고요. 거기서 무슨 행복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가 됐던 걸 후회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너무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40 넘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이제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집니다. 예. 그게 페미니즘이 남긴 개인적인 유산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 너무나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안 한다고 치고요. 우리 자주인 라디오 영상에서 최초로 여성 개인한테 남긴 유산을 보자고요. 최초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이 더 이상 여자들한테 관심을 안 갖기 시작합니다. 립스틱 바르고 나가도 남자들 안 쳐다봐요. 옛날 같으면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휘바람에라도 불었잖아.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어디 누구 저기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있나 보다. 오히려 강아지가 앉아있으면 바라보지 차라리. 안 봐요 이제. 그리고 경제가 계속 좋을 줄 알았죠. 경제 무너져 내렸죠. 하버드를 나오든 예일 대학을 나오든 뭐 경제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미디어랑 비교해서 열등감만 계속 만들고요. 삶이 끝없이 불안합니다. 그 비정규직 직장 좀 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면 집안이 썰렁합니다. 아무도 없어. 고독해요. 원래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혼자 밥 먹고 살던 50대, 60대 아저씨들이, 호라비들이 고독사 많이 하잖아요. 이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40대, 50대 여성들의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잖아,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 SNS 들어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깨작거리고, 핀터레스트 들어가서 그림이나 북적거리고 앉아있고, 유튜브 들어가서 1, 2초에 한 번씩 클릭하면서 재밌는 거 없는가 찾고, 페이스북 들어가서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그 집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페미니즘이 미국 젊은 여성들한테 남긴 유산이에요. 그래서 진작에 페미니스트의 큰언니 캐럴 길리건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1978년부터 일찍부터 얘기했잖아. 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자기 기준을 맞추느냐. 어떻게 그게 페미니즘이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어떻게 출세하고 권력 잡고 돈에 매달리는 남성의 기준에 여성의 기준을 맞추느냐. 그래갖고 어떻게 남성과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남성이 권투를 잘하면 여성이 권투를 배워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레슬링을 배워갖고 남성을 엎어뜨리든가 그래야 하지. 왜 같이 권투를 배우려고 그러느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성은 여성의 본성인 사랑과 보살핌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맞이하면 남성들은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이 왕언니의 말씀을 안 들었냐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해왔는데 왜 남자의 기준에 맞추냐고. 약혼할 남자가 석사학위 갖고 있다고. 나도 석사학위 받아야지. 왜 남성 기준에 맞추냐고요.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박사를 했든 석사를 했든 관심이 없다고요. 오히려 그런 거 갖고 있는 게 더 부담스럽다고. 왜 남자의 기준을 모르고 남자의 성향을 모르냐고 그렇게. 여성이 이 페미니즘한 진짜 페미니즘의 시각을 갖고 남성과 맞이했을 때 남성은 그 여성한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와서야 결혼정보회사 찾고 돌아다니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남녀가 만나는 기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물질적이고 더러워요. 그 기준 자체가 더럽다고. 남자 여자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아무리 40살 됐다 하더라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강점,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보살핌을 할 줄 아는 여성한테는 나이가 20살이고 30대 남자 모두 그 여자를 찾아옵니다. 왜 그걸 그렇게 몰라요? 남자가 여자의 어떤 점에 반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까? 아, 이 여자는 내가 좀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해도 그냥 보살핌으로 껴안아 주겠구나. 이 여자는 내 평생 사랑을 주겠구나. 이런 안정감, 신뢰감이 있으면 바로 여자한테 무릎을 꿇고 결혼하자 그러잖아요.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상관없다고요. 여성의 본성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 본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페미니스트들은. 그리고 페미니즘에 세뇌된 여자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다고. 똑같은 거예요. 남자도. 남자가 나이가 많건 어쨌든 간에 여성들은요. 아, 이 남자한테는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응? 나의 결핍을 좀 채울 수 있겠구나. 존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남성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생긴 게 어떻든 간에. 서로 간에 자기의 근본적인 본성을 찾아주는 이성한테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남성으로 만들어주는 여성한테 끌리고요. 나를 여성으로 만들어주는 남성한테 끌리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돈을 들이대고 어느 학교 나왔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캐럴 길리건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의 본성적인 차원을 찾아서 남성과 만나면
그 남성들은 아무리 출세, 권력, 돈을 따른다 하더라도 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니까 어차피 그 남자 네 거 되잖아.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그랬단 말이에요. 왜 언니 말을 안 들었냐고. 자기 스스로 부르카 쓴 걸 벗어야죠. 페미니스트는 말이에요. 끝없이 젊은 여성들의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결핍되어 있지 않는 것도 계속 결핍을 만들고 끝없이 욕망을 부추겼어요. 그러니 사회와 소통이 됩니까? 안 되죠. 부르카를 천천히 벗어야 되는 거죠. 눈부터 드러내세요. 남자를 바라보고 적대하고 싶어요? 참 못 참겠죠. 그 세뇌를 그렇게 당해갖고 미국 캠퍼스에서 그렇게 남성을 적대하고 살았으니까 이 사회 나가도 적대를 해야 되는데 그 적대가 잘 안 된단 말이야. 눈부터 떠. 그러니까 누가 뭘 했냐고. 이제 30대 후반에 가면 이제 미국 여성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욕망이 이게 달성이 안 되는 걸 스스로 깨달아. 그 현실과 타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천히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솔직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해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도 괜찮다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갖고 홀로 살아도 고독사 직전까지 가도 괜찮아요. 여성의 본성적인 모습만 찾으면 주변의 남자들은 항상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 여성적 본성을 숨기고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가짜 욕망만 만들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는 남성들을 계속 미워해왔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왔고 거꾸로 뒤에서는 남자의 주머니나 털라 그러고 그런 위선 부르카를 벗어 던져야지. 미국 문화가 원래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굉장히 물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지만은 남녀 만나는 데 있어갖고 물질을 따지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다고. 언제부터 그런 쓰레기 같은 문화를 배워와가지고 1990년대 캠퍼스를 그래 수놓더니 결국은 그 비참한 삶을 맞이했냐 그 말이에요. 40대 50대 해가지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주 상식적인 생각과 아주 솔직함을 가지고 위선을 집어 던져버리고 페미니즘을 버리란 말이에요. 이 부르카를 스스로 버려야지 뭐 누가 뭐 벗겨줍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그 젊은 여성들한테 참 안타까워서 목소리가 좀 커진 거예요. 앞으로 정치가 법과 제도를 스스로 바꾸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 변해야 정치도 바뀌고 법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먼저 변할 생각하지 않고 정치 보라 바꿔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변해야 주변도 다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정치도 바뀌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의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부르카를 벗어 던져야 돼요. 미국의 영향을 끝도 없이 받았던 한국의 페미니스트 거기에 영향을 받은 젊은 여성들도 미국 여성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